121페이지 가볼까요? 121페이지는 챕터 시점이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자, 1점 대손 충당금의 한도라고 해서 틀 9번이 있는데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하는 공식인 거 아시죠? 보면 세무상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가액, 뭐가 길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세무상 채권 결론적으로 세무상 채권 곱하기 설정률입니다. 세무상 채권 곱하기 설정률. 자, 요거는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세법상 대손 충당금 한도예요. 대충 한도는 자, 세법상 채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법상 채권이에요. 곱하기 설정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직관적으로 한도는 1%입니다. 1%. 세법상 한도는 1%예요. 자, 왜 우리 앞장 가보세요. 119페이지 가보세요. 119페이지. 자, 이 회사 채권 얼마였어요? 채권. 어려워요? 이 회사 채권 얼마였냐고요? 기말 채권 얼마였냐고요? 10,000원이었죠. 10,000원. 10,000원의 한도는 몇 프로예요? 1%예요. 1%.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도 얼마입니까? 100원이라고요. 100원. 한도 100원이라고요. 근데 119페이지 이 회사는 대손 충당금을 얼마 잡았습니까? 2,300원 잡았죠? 어려워요? 보자마자 뭐 당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송금불산입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2,200원 잡는 거예요. 그리고 유보하시면 되죠. 어때요? 쉽죠? 직관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직관적으로 세법은 대손 충당금의 한도를 기말 현재 채권의 1% 줍니다. 1%. 바보같이 여기다가 제발 2,300원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말 현재 채권의 1%지 기말 현재 충당금의 1%가 아니에요. 채권의 1%.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내가 충당금을 많이 잡는다는 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의 채권 중에 많은 부분을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즉 내가 우리 회사에 부실채권이 많다는 뜻이죠. 부실채권이. 세법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부실채권이 많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게다가 요거를 많이 인정해 줄수록 충당금이 많이 잡힌다는 소린데 대변에 충당금 잡히면 차변에 뭐가 잡히죠? 아까 다 했잖아요. 앞 시간에. 대손 상각비가 잡히니까 이렇게 하면 비용 인정도 많이 잡겠다는 소리잖아요. 세법은 되게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죠? 비용도 싫어하고 너가 왜 부실채권이 많아라고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법은 대손 충당금 한도가 0이에요. 0. 원래는 0. 인정 안 해준다니까요. 원래는 내가 2,300원을 잡든 말든 인정을 안 해줘요. 원래는. 근데 세법도 예전에 장사를 해봤나 봐요. 아니면 실무 경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의 법인 회사들아, 내가 너희들이 뭐 기업 하다 보면 못 받는 돈도 있고 떼이는 돈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해 주마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몇 프로 인정해 준 거죠? 1% 인정해 준 거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1% 인정해 준 거라고요.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나으리, 제가 이게 할 말이 아니지만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뭔가 얘기해봐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요. 우리 회사는 평소에 좀 자주 떼이는 편입니다. 이거를 대손 실적률이라고 하죠. 이거 참 표정 관리 안 되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래서 국가가 물어봅니다. 국세청이. 그래, 죄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소상히 설명해 보거라. 나으리, 제가 좀 민망한데요. 제가 평소에 채권이 한 10,000원 정도 있다면 저는 평소에 한 500원 정도는 꾸준히 떼이는 회사입니다. 자, 이게 대손 충당금 설정이에요? 대손금 제각이에요? 또 까먹었어요? 내가 이거 두 개 구분해서 시험 문제 푼다고 했잖아요. 요 분자가 대손 충당금 설정이냐고요? 제각이냐고요? 떼이는 거냐고요? 이게 떼이는 거예요. 떼이는 거. 내가 참 나으리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우리 회사가 평소에 10,000원 정도 채권이 있으면 매해 꾸준히 500원 정도는 떼입니다. 자랑이다 임마. 그거를 대손 실적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누구에게나 그 적용해주는 1% 적용해주겠어요? 그 회사가 평소에 많이 떼이니까 대손 충당금도 많이 인정해주겠어요. 많이 떼이는 거 인정해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쉬운 말로 미니멈이라고 해요. 맥시멈이라고 해요. 맥시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121페이지의 틀 9번에
T상, 세법상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자래. 참 말 기네. 세법상 채권, 쉽게 얘기해서 세법상 채권 곱하기 설정률인데, 그 설정률에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설정률은 맥시멈 A와 B 중에 큰 금액인데 A는 1%, B는 대손 실정률이라고 해서 채권분의 대손입니다. 채권분의 대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평균적으로 얼마가 떼이는지, 얼마를 기말에 설정하는지 말고요. 설정하는지 말고 얼마를 떼이는지. 자, 근데 정말 짜증나 죽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기말 채권이다. 맞죠? 전기말 채권이고, 여기 보면 단기대손이다. 맞아요? 아, 나 옛날에 공부할 때 진짜 이 부분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진짜예요. 진짜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야, 세법은 참 지엽적이라고 하더니만 결국은 나 공부할 거 짜증나게 만들어 놓으려고 여기를 전기말, 여기를 단기로 만들었구나라고 막 혼자 오해를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미워한 적도 있어요. 세상이 막 밉더라고. 정말 세상이 밉더라고요. 이게 왜 전기말이고 이건 왜 단기야. 아이씨, 막 그랬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대손 또는 제각이란 게 뭡니까? 대손이나 제각이란 게 뭐예요? 전기, 또 그 전전기, 또 그 전전전기, 즉 막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회수 안 되고 계속 나한테 오고 있는 채권 있죠. 막 2014년에 발생한 채권, 13년에 발생한 채권, 12년에 발생한 채권, 정말 내 속을 썩이고 있는 막 1년, 2년, 3년 된 채권 중에서 내가 단기에 에이 모르겠다 제각하자,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자, 매출 채권 없애버리자, 대변에 없애버리자, 그게 바로 대손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데, 단기말 채권을 제각하는 게 아니라 전기말부터 쭉 넘어오고 있는 오래된 채권을 단기에 제각을 할 테니까 이 공식은 전기말 채권분의 단기 대손이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이거 막 암기하려고 하면 물론 언젠가 암기하셔야 하는데 이해부터 하고 암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자, 여기는 그러면 일단락 했고, 저거 세법상 채권입니다. 기업회계 채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세법상 채권이에요. 그거는 동그라미 1번에 써 있군요. 동그라미 1번에 세무상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은 기업회계상 기말 채권 빼기 설정 제외 채권 플러스 마이너스 채권의 유보입니다. 야, 이거 복잡하네. 뭐 이렇게 복잡해. 여기. 이 세법 채권은요, 언제나 그런 것처럼 일단은 기업회계부터 시작을 해요. 기업회계 채권에,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빼기 설정 제외 채권이라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꼭 얘를 함정으로 한두 개 끼워 넣거든요. 설정 제외 채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하니까. 설정 제외 채권에 이건 덜 중요한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하시면 됩니다. 왜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하는지는 알죠. 지금 기업회계 채권 구해야 하니까, 세법 채권 구해야 하니까, 세법 채권 구해야 하니까 채권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는 당연히 더해줘야 하는 거고, 왜냐면 세법 채권을 구해야 하니까. 왜 설정제의 채권을 뺄까요? 자,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저 세법상 채권을 제가 소위 모수라고 할게요. 모수 곱하기 1% 아니면 뭐 5%일 거예요. 회사에 따라서 5%도 있을 것이고 1%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0.5%밖에 안 잡히는 평소에 대손 처리할 채권이 별로 없는 우량회사들은 이 대손 실적률이 낮을 테니까 1%보다 낮을 테니까 그런 회사들은 1%가 잡히고요. 아니면 평소에 악성 채권, 부실 채권이 많아서 대손, 즉 제각을 많이 해버리면 이게 더 1%보다 높겠죠. 아무튼 얘는 5%가 나올 수도 있고 1%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4%, 3%, 2%, 뭐 10% 나올 수도 있고 1%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이 모수를 구해야 하는데 이 모수가 기업회계 채권에서 시작해서 설정 제외 채권을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를 하는데, 자, 빨간색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 저 설정 제외 채권을 차감한다는 것은 우리 납세자한테 유리한 말입니까? 불리한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정 제외 채권을 차감한다는 게 납세자인 나한테 유리한 말이냐고요? 불리한 말이냐고요? 불리한 말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구하고 있어요? 지금 뭐 구하고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대손 충당금 한도 구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한도는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한도는 커야 좋은 거 아니에요?
한도가 커야 좋은데 이 못 쓰인 채권이 얘 때문에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설정 제외 채권은 납세자인 나한테 상당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나의 세법상 한도를 줄여버리는. 죄송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설정 제외 채권을 빼는 걸까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개별적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한 채권처럼 반드시 회수할 수 있는 채권도 대손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단 설정 제외 채권은 제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시 119페이지 가보세요. 자, 119페이지 좀 가보시죠. 119페이지를 가보니까 나한테 채권이 A, B, C, D 4개가 있죠. 자, 이 중에서 만약에 B 채권, 만약에 B 채권이 국가에 대한 채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군납을 해요. 군납 알죠? 군대에다가 납품하는 회사라고요. 그래서 B가 국가예요. 국가. 한마디로 군부대라고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기말에 못 받고 있는 돈이 10,000원인데 그 중에 B가 군대, 즉 국가에 대한 채권이에요. 국가에 대한 채권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국가에 대한 채권은 받을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국가에 대한 채권은 못 받아요? 국가가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국가에 대한 채권은 무조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스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는 막 망하려고 하던데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가 그리스는 아니니까 군납 채권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의 채권 중에서 2,000원은 부도나 아니면 부실이 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나는 2,000원은 무조건 받으니까 요 못수가 되는 채권에다가 처음부터 10,000원에서 그 2,000원은 제외하고 8,000원만 집어넣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121페이지 주에 보시면 개별적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겠든 받을 수 없겠든 그런 것 좀 제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기업회계 채권을 그냥 쓰라고 돼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받을 수 있든 받을 수 없든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자, 또 아까 그 10,000원 중에 소문이 나기를 A가 이미 부도가 발생했대요. 내가 아직 채권에서 제각을 안 했는데 시장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야, A는 부도 발생했대. 자, 근데 나는 아직 제각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10,000원에서 9,000원만 집어넣고 1,000원은 뺍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니까요. 그냥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을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다시 개별적인 채권 가로 열고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저도 참 공부 대충 했나 봐요. 다 이게 회계원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회계원리에서 대손 충당금을 매출채권에만 잡습니까? 아니면 미수금이나 대여금도 잡을 수 있습니까? 헷갈려요? 회계원리에서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에만 잡는 게 아니에요. 미수금이나 대여금에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을 불문하고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제발 오해하지 맙시다. 아우 답답해. 이거 진짜 한 번만 해보면 아는데, 즉 실무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 국가에 대한 채권, 즉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채권 뺍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미 부도 발생했다고 시장에 지금 소문나가지고 못 받을 채권 뺍니까? 건들지 않습니까? 건들지 마세요. 그냥 다 집어넣으시라고요. 여기다가 매출채권만 넣습니까? 미수금, 대여금 남한테 받을 수 있는 다 집어넣습니까? 남한테 받을 수 있는 돈 다 집어넣으시라고요. 이해하셨죠? 무조건 다 집어넣으시되 얘만 뺍니다. 얘만. 설정 제외 채권만 뺍니다. 자, 설정 제외 채권은 뭐냐? 121페이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동그라미 2번 보증채무 대입변제 구상채권, 동그라미 3번 부당행위 계산 시가초과채권,
동그라미 4번 할인어음, 배서양도어음 이 4개는 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빨간색 4개를 뺀다는 것은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다, 불리한 거다? 대단히 불리한 거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이 4가지 채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상당히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질금인데 기업회계에서 여러분 회사에 대여금이 있다고 쳐요. 대여금. 자, 대여금도 저 채권 축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저 흰색 기업회계 비채권 축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니, 들어간다니까요. 원래는 선급금, 대여금, 미수금, 매출채권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대여금은 빨간색으로 빼내시라는 소리예요. 어떤 대여금이냐?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죠. 이거는 대여금 중에 사장님이나 계열사한테 그냥 우리 회사 돈을 맘대로 그냥 무단으로 빌려줘 버린 거에 불과하니까 이런 것들은 뺍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은 페널티 성격으로 빼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증채무 대입연체 구상채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업 목적으로 뭔지 알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뭔지 알 필요 하나도 없는데 혹시나 몰라서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A인데 밑에 있는 자회사 B가 있어요. 밑에 있는 자회사 B가 매년 마이너스가 나요. 매년 마이너스. 근데 올해 밑에 있는 자회사 B가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신사업에 도전해 보려고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금을 내가 빌려줄 수는 없고요.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은행이 이 B한테 뭐랬냐면 당신은 평소에 너무 손실이 많이 나니까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짜증나가지고 왜 나한테 대출이 안 되냐? 네가 우리 형이 누군지 아냐 하고 물어보니까 은행이 당신 형이 누구길래요? 야, 이게 우리 형인데 우리 계열사인데 이게 우리 모회사거든. 이게 우리 삼성전자 임마 삼성전자. 그러니까 은행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B한테 대출을 100억을 바로 빌려줘 버리죠. 왜 그러냐면 은행은 B는 비록 시들시들 하더라도 얘가 망해도 그 100억을 누구한테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A인 삼성전자한테 회수할 수 있거든요. 이걸 소위 뭐라고 하냐면 실무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계열사끼리의 지급보증, 맞보증이라고 합니다. 즉 A가 자기 계열사 B를 지급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지급에 대한 보증을 서준다고요. 어려우세요? 지급보증은 지급에 대한 보증이거든요. 자, 뭔 소리냐? B는 자기 형님인 A 덕분에 은행에서 100억을 빌렸는데 또다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B가 완전히 망가져서 회사가 멸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은행은 아이고 B가 망했네 라고 해서 100억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A한테 달려가서 야, 네 동생 놈이 100억 빌렸는데 나한테 못 갚고 망했다. 네가 갚아라 라고 할까요? 네가 갚아라 하겠죠. 그러면 이제 A가 일부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걸 지급보증이라고 합니다. 지급보증. 자, 지급보증을 국가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안 좋은 관행이에요. 즉, 지가 망해도 A가 갚아주겠지, 지가 망해도 A가 갚아주겠지 해서 막 계열사끼리 막 지급보증, 맞보증으로 엄청 물려있거든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A 입장에서 B가 망하면 B 대신에 은행의 현금을 100억을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A 회계 처리예요? B 회계 처리예요? A 회계 처리라니까요. B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100억을 뭐를 잡냐면 구상채권이란 걸 A가 잡아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B를 구하여 보상받을 채권이라고 해서 100을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B가 망해서 B 대신 A가 은행에 100억을 갚고 누구 앞으로? B나 은행 앞으로 구상채권이라고 해서 내가 B를 구하여 보상받겠다라고 해서 100억의 채권을 잡습니다. 그 100억의 채권을 요 기말 현재 채권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은 다음에 빼버리라고요. 이런 건 죽어도 못 받아요. 왜냐면 왜 못 받기는 B가 망했으니까 못 받겠지. 이거를 보증채무 대입연체 구상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보증채무. 내가 A를 보증해서 채무가 발생했는데, 즉 차입금 100이 발생했는데 대위 변제, B가 망해버림으로써 내가 대신의 위치로 변제해 준 거예요. B의 대신 위치로 변제해 준 거예요. 구상채권. 그래서 언젠가 B를 구하여 보상받겠다는 채권 100억인데 이 100억 채권은 죽어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B가 망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수업 목적으로 이게 뭔지까지 알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내용 보시면 계열사 간 지급보증의 관행에 대한 페널티 성격으로 이 100억은 빼버리셔야 합니다. 자, 3번 부당행위 계산 시가초과채권인데요. 아직 우리가 12절을 안 배웠으니까 부당행위가 뭔지는 뭐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내용을 보시면 특수관계인에게
건물 시가 100을 140인 고가에 양도하고 미수금을 계상한 경우 100만 설정 대상 채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특수관계인에게 100원짜리를 140원에 팔고,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100원짜리를 140원에 팔고 기업회계에서 매출채권 잡겠어요? 미수금 잡겠어요?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기계장치나 토지 건물을 팔면 매출채권이 잡힙니까? 미수금 잡힙니까? 미수금 잡히죠? 그리고 시가 100원짜리를 140원에 팔았으면 미수금이 100원 잡힙니까? 140원 잡힙니까? 에? 시가 100원짜리를 140원에 팔았으면 미수금이 100원 잡혀요? 140원 잡혀요? 140원 잡히죠? 근데 세법에서는 이때 얼마까지만 인정해 줍니까? 100원까지만 인정해 주니까 40원을 빼내셔야 돼요. 40원 빼내세요. 너 지금 특수관계인하고 짜고 치고 140원 채권 잡은 거 아니야? 라고 가정하고 40원을 빼내시고 100원만 잡으라는 소리입니다. 가로에 써있죠? 시가초과인 40은 설정을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할인어음하고 배사양도어음인데 그 오른쪽 세로의 A점 보시면 매각거래이면 설정해서 제외하고 차익거래이면 설정하라고 돼 있네요. 우리 왜 회계원리나 중급회계에서 그 매출채권 같은 거 할인하거나 배서 양도하면 매각거래일 수도 있고 차익거래일 수도 있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매각거래이면 그 채권을 내 걸로 잡아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매각거래이면 이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익거래이면 제외하는 거 아니에요. 자, 좌우지간 무조건 이 설정제의 채권 4개는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이걸 뭐라고 외워야 하냐? 특, 보, 부, 할로 좀 무조건 외워주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보증채무 대입변제 구상채권, 부당해의 계산 시가초과채권, 할인어음 이 4가지는 설정제 채권에서 빼주셔야 돼요. 빼주세요. 자, 이 4가지 어떻게 외우느냐? 특보부활. 민망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억력 향상과 합격을 위해서 제 한 목숨, 제 한 몸 좀 버리겠습니다. 민망하지만 제가 옛날에 10몇 년 전에 이거 처음 배우고 그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이 이거 중요하다고 무조건 암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집에 갔어요. 그날 밤에. 공부하다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집에 갔는데 우리 바로 위에 누나가 그때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우리 누나도 공부 오래 했어요. 우리 누나 언론고시 준비했었는데 공부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날 우리 누나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날 집에 가니까 갑자기 누나 얼굴이 이렇게 됐더라고. 이렇게 누나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뭔지 아세요? 여학생들 금방 아실래나? 보톡스입니다. 보톡스. 한때 유행했던 보톡스. 그러니까 누나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되고 막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막 이렇게 혹시 TV론 아세요? TV론? 지금은 투스카니 그 왜 현대에서 만든 그 스포츠카 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카 경영대회에서 꼴등을 했다는 그 투스카니 말고요. 그 전 모델이 TV론이라는 게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전 세계 스포츠카 경영대회에서 꼴등을 했대요. 말만 스포츠카지 우리나라가 스포츠카가 가당합니까? 나라가 좁은데. 아무튼 TV론이라는 스포츠카가 있는데 그 누나가 대단한 누나입니다. 그 누나가 평소에 공부를 하도 오래 했어요. 언론고시를. 그래서 취업하자마자 첫 월급 나오자마자 할부로 TV론을 질러버린 누나예요. 참 남 얘기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누나입니다. 우리 누나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누나가 아무튼 첫 월급 나오자마자 할부로 TV론을 긁어버렸는데 그 다음 달 2번째 월급이 나오니까 하루는 이렇게 하고 집에 왔더라고요. 누나한테 누나 그거 뭐야? 그랬더니 누나가 보톡스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천연덕스럽게. 그래서 누나 보톡스를 왜 맞아?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공부를 그동안에 오래 해가지고 얼굴살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얼굴살 빠지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아세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그래서 누나가 자기가 공부할 때 소원이었대요. 빨리 합격하면 공부하던 거 합격하면 빨리 보톡스 맞아야지 라고 해서 첫 월급 받고 TV론 뽑고 2번째 월급 받고 보톡스를 맞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내가 참 할 말은 아니다만 보톡스 맞으니까 확실히 사람은 어려 보이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볼살이 좀 찌면 좀 어려 보여요. 탱탱해 보이고. 할 말은 아니다 누나한테. 근데 아무튼 내가 그때 누나 보고 야 참 누나가 보톡스 맞고 부활했구나. 죄송해요. 특보 부활입니다. 보톡스 맞고 보특 부활. 우리 누나가 보톡스 맞고 부활했구나. 되게 썰렁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 웃기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죠? 나 진짜인데 나 진짜 이렇게 외웠어요. 보톡부활. 보톡스 맞고 부활했습니다. 우리 누나는 보톡스 맞고 부활했죠. 나 진짜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저처럼 썰렁하게 보특부활로 외우든 특보부활로 외우든 이 네 가지는 시험에 꼭 나온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자, 2점으로 내려오십니다. 세모주정이라고 해서 보충법으로 하시는 건데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빼기 한도액이에요. 설정액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다 설정액하고 한도액을 비교했는데 얘는 기말잔액하고 한도액을 비교하고 이게 0보다 크면 손불 유보하시고 0보다 작으면 얘도 전형적인 결산주정이니까 별도의 세모주정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122페이지 3점에 대손충당금 세모주정이라고 해서 얘는 합계액 기준으로 갑니다. 합계액 기준. 무슨 말씀이냐? 사례 보시면 되는데 다음에 매출채권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세모주정은 보니까 어디 보자.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기업회계에 100원 있고 대손충당금 한도액은 300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뭐야? 한도 초과예요? 한도 미달이에요? 한도 미달이죠? 그러면 미수금은요?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250이고 한도액이 200이니까 50만큼 한도 초과죠? 그러면 미수금은 송금불산입 50을 하죠. 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세로 보세요. 오른쪽 세로. 대손충당금은 합계액 기준으로 한다니까요. 합계액 기준으로. 그래서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은 전체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을 싹 다 합계해서 350이 나오고 대손충당금 한도액도 그냥 한 번 구해요. 싹 다 더해서 한 번 구해요. 그래서 500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한도 미달 150으로 세모주정이 없는 겁니다. 거기 우리 칠판 마크 보시면 개별 채권별로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미수금을 손불 50에 유보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싹 다 더해서 한 번에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감가상각비랑 비교해봐요. 감가상각비 까먹었어요? 감가상각비는 93페이지 가보세요. 93페이지. 93페이지 집에 가서 2점 복습하세요. 93페이지 2점 가시면 감가상각비는 시부인 단위를 개별 자산별로 하기 때문에 건물 A는 한도 초과 나오고 건물 B는 한도 미달 각각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도 초과는 손불을 때려버려야 하는데 다시 122페이지 오시면 얘와 반대로 대손충당금은 전체를 더해서 한 번만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장으로 가보세요. 121페이지에 2점 바로 위에 주가 하나가 있습니다. 121페이지에 2점 바로 위에 주가 하나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일거래처에 채권 채무가 같이 있는 경우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으면 채권 전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굿이라고 붙여놨죠.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에 받을 채권이 100억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에 줘야 할 채무도 60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어요. 내가 한 거래처에 받아야 할 채권도 100이 있고 줘야 할 채무도 동시에 60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현실에서 바보가 아니라 내가 삼성물산한테 100을 받고 삼성물산한테 다시 60을 갚아버릴까요? 아니면 둘이 그냥 순액으로 40만 주고받을까요? 바보가 아니라 40만 주고받겠죠? 근데 여기 저기 흰색 기업회계 채권 여기 구할 때는 100 빼기 60을 해서 40을 집어넣지 말고 그냥 받을 돈은 100원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00 빼기 60에서 상계에서 40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채권 100을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납세자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왜냐면 모수가 커진다니까요. 모수가 커지니까 유리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굿이라고 붙여놨고요. 근데 만약에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100 빼기 60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 40만 주고받자라고 약속을 해버렸으면 그럴 때는 그냥 상계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손충당금을 마칩니다. 여러분,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대손충당금 한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식만 이거 암기하세요. 여기 있는 공식 암기 못해요? 이런 건 공식 아니죠? 이런 건 공식 아니니까. 네? 요거 공식 아니죠? 이것도 공식 아니죠? 딱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니까 솔직히 제가 공부도 해보고 학생들 가르쳐보면 대손충당금의 한도를 암기 못해서 계산 문제를 못 풀으시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뭐가 문제냐?
10.3이 문제입니다. 10.3. 10.3의 대손금이 문제인데 이 대손금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이 공식에다가 뭐를 집어넣을지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손금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2까지의 대손 충당금은 기계적으로만 암기해도 문제가 풀리는데 지금부터 10.3의 대손금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손금이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자, 1점부터 볼게요. 대손 불능 채권이에요. 1점 보시면 대손 불능 채권인데 동그라미 1번의 의미 대손, 즉 상대방 파산 등의 사유 발생해도 채권의 제각 자체를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최악의 채권을 바로 우리는 대손 불능 채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배드를 붙여놨죠. 이번에 종류 보시면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보증채무 대입변제 구상채권, 대손세액 공제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입니다. 특보 부할 중에 특보 2개가 대손 불능 채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손세액 공제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어차피 부가세를 배워야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부가세 보시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특보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손세액 공제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나중에 부가세 보고 다시 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설정 제외 채권에는 뭐가 들어가죠? 특보 부할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앞에 2개 특보는 아주 죄질이 심각하기 때문에 뭐도 안 된다? 대손도 안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대손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례 보세요. 사례 보시면 표의 헤더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대여금 100이 결국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자회사나 계열사한테 100억을 빌려줬는데 자회사나 계열사가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눈물을 머금고 기업회계에서 아휴 내가 걔를 왜 빌려줬을까라고 해서 이 대여금을 100을 이렇게 없애요. 이거를 대손 충당금 설정행위라고 한다고요? 아니면 대손 채권의 제각행위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채권의 제각행위라고 한다니까요. 대손금 행위라고 한다니까요. 자, 여기다가 잘 들어보세요. 여기다가 대손 충당금을 먼저 없애야 돼요. 대손 상각비를 비용으로 잡아야 돼요. 자, 기업회계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법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송금 잡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법은 그냥 송금 잡았다 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이걸 대손금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대손금 행위. 예? 여기다 송금 잡았다 해서 대손 행위 또는 대손금 행위라고 합니다. 자, 기업회계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대손 충당금 잡을 수도 있고 대손 상각비 잡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기업회계에서 뭐를 잡았는지는 세법은 그냥 대손금 인정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라? 세법에 보니까 회계 처리가 없네. 왜냐면 채권 제각 자체가 인정이 안 된대요. 진짜 얼마나 이게 괘씸한지 이렇게 제각하는 것 자체를 세법에서는 인정 안 해줘요. 세법에서는 이거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제각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세법에서는 이 채권을 없애면 안 돼요. 귀신 채권으로 계속 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계속 회사 망할 때까지 이 채권을 귀신 채권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무조정으로 송금불산입 대여금하고 기타 사유출입니다. 이거는 유보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법이라고 해서 이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기타 사유출로 상대방 특수관계인 그냥 법인한테 줘버렸다고 생각하시고 기타 사유출합니다. 이거 좀 독특한 세무조정이자 회계처리인데요. 자, 이렇게 특보 2개는 기업회계가 제각할 수 있다 없다? 아니, 기업회계가 제각할 수 있죠. 기업회계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기업회계는 제각할 수 있어도 세법은 그 제각을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이 송금 인정 안 된다니까요.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을 해준다는 거 매우 독특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2점이죠. 대손사유죠. 대손사유의 회수 불능사유인데 이게 정말 대땅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대손 회수 불능사유 못하면 그냥 문제 못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아까 아직 안 주었구나. 이 공식은 대손 충당금 공식인데 요 대손사유 즉 대손금을 이해 못하면 대손 충당금 한도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손사유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필기 좀 해드릴게요.
대손사유예요. 회수 불능사유.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얘는 신고조정 대손사유고요. 얘는 결산조정 대손사유입니다. 제 생각에 신고조정 대손사유가 다음 페이지 종류가 4개밖에 안 되니까 암기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왜냐하면 결산조정 대손사유도 4개인데 결산조정 대손사유는 4개가 골고루 시험에 나오고 있지만 신고조정 대손사유는 동그라미 1번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만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니까 신고조정 대손사유를 정확히 암기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의미부터 봅니다. 의미부터. 이제 여기에 종류가 1번, 2번, 3번, 4번 나오는 거죠.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나오는 거예요. 자, 의미부터 보면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법은 재각 및 송금을 인정합니다. 언제요? 언제? 얘는 사유 발생한 날 재각하십니다. 근데 결산조정 대손사유는 어떻습니까? 대손사유가 발생해서 법인이 비용 계상한 날, 이거는 법인이 비용 계상한 날, 그날 재각을 인정해 줍니다. 얘는 그냥 사유 발생한 날 재각을 인정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겠죠. 여러분이 세법 천재예요. 공부 안 했으면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아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아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특징은 얘는 시기가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무조건 송금 인정으로 송금 산입을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그 결산조정 대손사유는 시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추가 재산조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A 못 받겠구나 라고 하면 법인이 못 받겠다. 법인이 언제든지 법인이 송금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실무에서 융통성이 있죠. 얘가 조금 더 실무에서 융통성이 있어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자, 대표적인 사례가 소멸시효 완성.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소멸시효 완성.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자, 요거는 중요해서 써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기 1번에 보시면 사망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에요. 3년. 자, 제가 2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별로 없죠. 아니면 빌려줘봐야 한 10,000원이죠. 야, 나 지금 집에 가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10,000원만 빌려줘. 그럼 내가 내일 갚을게 해서 그 10,000원 대부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죠? 또 여러분 친구한테 좀 큰 돈을 빌려줬다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큰 돈. 뭐 한 10억?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너무 현실성이 없나? 우리가 10억 빌려줄 일이 어디 있겠어. 1억? 여러분한테는 1억도 현실성이 없는 돈이죠. 내가 1억을 빌려줄 일이 있겠어? 없죠, 여러분들은. 근데 저 정도는 1억 빌려줄 수도 있어요. 꽤 친한 친구라면. 뭐 제가 뭐 1억만큼 있어서는 아니겠지만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죽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꽤 친한 친구가 나한테 꽤 큰 돈을 빌려갔어요. 그러니까 한 1, 2만 원 빌려갔는데 죽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는 걔 죽은 게 얼마나 안타까운데 한 1억 빌려갔는데 걔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면 1억 정도는 그냥 포기합니까?
상당히 부자신가 보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친구가 죽었으면 친구네 집 뭐 그 문상 가서 뭐 얘도 갖추고 표하고 문상도 하고 절도 하고 가족들도 위로해 주고 나서 한 걔 죽은 지 한 달이나 두 달쯤 돼서 좀 뭔가 사태가 수습되면 걔네 부모님이나 와이프나 아들, 딸을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야,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참 가슴이 아픈데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전에 나한테 1억을 빌려갔다. 근데 물론 못 갚고 돌아가셨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그거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혹시 네가 갚을 수 있냐라고 한번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나 같으면 할 것 같다. 그 정도는. 받든 못 받든. 그게 바로 결산조정 대손사유입니다. 사람이 죽었거나 사람이 행방불명 당했으면 돈을 못 받기는 못 받는데 그렇다고 깔끔히 포기할 필요는 없고 막 재산 조사를 해보세요. 걔네 부모님이나 걔네 아들, 딸이 돈이 있나 없나. 내가 지금 완전히 떼었다고 보기엔 조금 시간이 애매하거든요. 시기가. 그러니까 추가로 내가 노력할 만큼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노력하고 뒤지고 해도 걔네 가족과 부모님과 와이프와 아들, 딸이 완전 개차반이더라. 그러면 그때 법인이, 즉 내가, 회사가 에라 이제 내가 그냥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때 세법도 송금을 그때 인정해 주니까 사람 죽은 다음에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돈 받으려고 노력해보고 그래도 못 받겠으면 그때 포기하세요. 그러면 약간 융통성 있게 인정해 주니까.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어떡하나 우리 학생들 순진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부도만 발생하면 회사는 무조건 망했다고 오해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역사적으로 부도 발생한 다음에 대부분 회사가 망했으니까. 근데 부도는 뭐냐면 내 앞으로 돌아온 채권을 못 막으면 그게 세법, 그러니까 법상 부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우리 어음 같은 거 많이 발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혜태제가가 밀가루를 사오면서 밀가루 회사한테 100억을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발행해 주잖아요. 90일 만기 어음. 야, 밀가루 회사야, 네가 90일 동안 이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90일 후에 내가 거래하는 우리은행 창구에 이 어음을 제시하면 우리은행에 있는 내 통장에서 우리은행이 100억을 줄 거야. 이게 어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음이 그거잖아요. 지급을 연기하는 거. 근데 혜태제가가 돈이 없어가지고 90일 후에 약속한 날 자기 우리은행 통장에 100억을 넣어놔야 하는데 못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던 밀가루 회사는 90일을 계속 기다리겠죠. 자기도 돈이 필요하니까. 90일 후에 우리은행 창구에 저기요, 혜태제가가 100억 넣어놨어요?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어음을 제시했는데 우리은행이 아니요, 혜태제가가 돈을 안 넣어놨네요 라고 해서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유보하는 걸 쉽게 얘기해서 부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부도가 아주 우리 현실 가까이에 있어요. 부도는 어음을 못 막으면 바로 부도예요. 그러니까 부도나기는 되게 쉬워요. 회사가 뜻밖의. 그러면 부도나면 회사는 망한 거냐? 그럼요. 부도가 났으면 회사는 거의 망한 게 맞아요. 근데 부도 났다고 지금 당장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부도는 생활 가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90일 어음 만기에 90일 안에 회사 통장에 돈을 못 넣으면 그게 부도가 나는 건데, 그렇다고 갑자기 회사가 막 일하고 있다가 딱 멈춰요? 갑자기 회사가 죽어버려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제가 굳이 혜태제가로 소개를 드렸냐면, 혜태제가가 1998년도에 IMF 때 1차 부도를 맞았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순진한 학생들은 회사가 부도 발생하면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맞아요. 부도 발생이 회사가 최종 망하기까지의 과정이긴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부도 발생했다고 에이씨 하고 채권을 찢어버리지 마시라고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걔가 어떻게든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근데 부도 발생한 지 한 6개월쯤 지났으면 아직도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았으면 이건 곧 망해간다는 뜻이니까 최대한 다른 걸로 내가 받아올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그 회사가 망할 것 같다면 그냥 내가 모르겠다, 나는 이 회사 채권 포기해야지 라고 하면 세법상 송금이 인정되니까 얘네들은 좀 그 융통성이 있다니까요. 자, 동그라미 1번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회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데, 자,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파산 나옵니다. 파산. 동그라미 1번 파산. 동그라미 2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했습니다. 즉 내가 채권자고 내가 돈 받아야 할 저 채무자가 부도가 발생해서 6개월쯤 지났으면 포기하려면 포기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1. 수표. 2. 채권, 어음상 채권. 3. 외상매출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얘한테 물건 팔고 1. 수표 받아왔어요. 2. 어음 받아왔어요. 3. 외상매축금 받아왔어요. 가 아닌 거 알죠? 어음하고 수표는 받아오는 종인데 외상매축금은 종이를 받아온 게 아니라 말로만 약속한 거거든요. 야, 너 언제 갚을래? 형, 제가 90일 후에 갚을게요. 이거를 그냥 구두로만 약속한 걸 외상매축금이라고 합니다. 수표, 어음, 외상매축금인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거의 곧 있으면 끝나니까. 과거 시험 문제에 이 외상매축금을 가지고 진짜 말장난을 자주 쳤거든요. 외상매축금은 가로 열고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일 경우만 외상매축금을 인정해 줍니다.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해줘요. 대손충당금이 아니라 대손금으로. 자, 중소기업일 때만 인정해 준다고요. 왜냐하면 수표하고 어음은 종이를 한 장 받아온 거니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외상매축금은 종이도 하나 안 받아오고 구두로만 약속한 거니까 국가가 잘 인정 안 해준다고요. 대손금으로. 대손금 인정받는 건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채권 떼인 건 가슴 아파도 대손금 인정받으면 내 차변에 손금 인정이 되니까 유리한 거라고. 유리한 거. 오히려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대손금은 나한테 오히려 유리한 거예요. 채권을 제각하는 건 가슴 아프지만 대변에 채권 제각하고 차변에 뭐가 인정되니까, 차변에 대손금이 인정되니까 손금 인정되는 거라잖아요. 더 오히려 유리한 건데, 안타깝지만 부도 발생 6개월 한 것은 수표하고 어음은 무조건 되는데 외상매축금은 내가 중소기업일 경우만 인정되고요. 그것도 부도 발생일 이전에 예전에 거래한 채권만 인정되지, 걔가 나의 거래처가 부도 발생 걸 알면서까지 내가 외상매축금을 발생시킨 것은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3번,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 가액이 20만 원 이하인 채권인데요. 나 옛날에 공부할 때 이것도 진짜 오해 많이 했죠. 부도 발생 6개월하고 또 회수기일 6개월은 엄청 다른 거다. 자, 부도 발생 6개월이 회사가 좀 더 망한 겁니까? 내가 받기로 약속한 날이 6개월 경과된 게 좀 더 망한 겁니까? 회수기일 6개월 경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망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받기로 약속한 날부터 6개월 지났는데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실무에서 이런 경우는 진짜 많아요. 돈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즉 내가 받기로 한 지 6개월 동안 못 받는 경우는 아주 많아서 이런 건 부도가, 이건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금액이 20만 원도 안 되면 귀찮으니까 제각시켜버리려면 시키라는 뜻이고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완전 다른 거예요. 2번은 걔가 망해가고 있어요. 부도 발생한 지 6개월이면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축금인데 이 중소기업은 내가 중소기업일 때 되는 거지 상대방, 채무자가 중소기업일 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중소기업일 때고요. 동그라미 3번은 부도 발생 6개월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회수하기로 약속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경우로서 이거는 20만 원도 안 되면 원하시면 떨어버리라면 떨어버리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은 혼자 보시면 되고요. 주 1번에 이럴 경우에 1,000원을 남겨놓으세요. 1,000원 꼭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 2번에 내가 채무자가 왠지 망할 것 같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대손 가능성을 이미 내가 예측해서 그 거래처에다가 토지나 건물을 내가 저당을 잡아버린 거예요. 너 망하면 내가 네 토지 건물로 내가 현금화 시킨다? 내가 가져버릴게 라고 해서 이렇게 미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대손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망하더라도 내가 얘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로 그거를 저당권 실행해서 내 현금을 보충시키면 되니까요. 자, 꽃표시 보시면 이 결산 조정이 아무리 송금식이 선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내가 언젠가 받을 수 있겠지, 재산조사하면서 언젠가 받을 수 있겠지 하다가 몇 년이 지나버리면, 3년이 지나버리면 이제 어디로 사유가 바뀌죠? 신고조정 사유로 바뀝니다. 신고조정 사유로 바뀐다고요. 자, 신고조정 사유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있는데 1. 소멸시효 완성 채권입니다. 내가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3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못 받아요. 명확한 3년의 시기가 있다 보니까 3년이 지났으면 무조건 송금으로 떨어버리셔야 돼요. 기업회계든 세법이든. 동그라미 2번 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원의 면책결정, 동그라미 3번 민사집행법, 동그라미 4번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인데 그냥 1번만 정확히 암기하시고 혹시나 보수적으로 이해하실 분은 동그라미 2번 법원의 면책. 법원이 걔는 망했으니까 더 이상 너는 돈 받을 수 없어라고 해서 법원이 판단해서 면책을 해버리면 이것도 시기가 명확하니까 법원이 꼈으니까 그 해에 무조건 송금으로 떠셔야 합니다.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상당히 헷갈리실 텐데
밑에 있는 사례 1번, 2번을 풀어보면 되니까 우리 또 잠깐 있다가 사례 1번,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